코로나 백신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캐나다는 한 명당 5번씩 접종할 수 있을 정도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국들도 여유분을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강경화 먹방을 찍었다가 흥행에 실패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엔 한 편의 만화를 공개했다가 삭제했습니다.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난 때문이었는데 정세균이 요즘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 보니 대권 욕심이 솟구치나 봅니다. 국민의힘당이 단행한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제지로 마무리됐지만 여당의 입법 폭주 실태와 문제점을 부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내 혼란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대여투쟁 의지를 다잡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조의원 국민의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는 맨 앞자리에서 탄핵을 외쳤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에 올랐다며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희망을 짓밟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려진 건데 무슨 사연인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송영길의 눈은 상당히 졸려 보였고 주장은 횡설수설에 가까웠지만 북한이 핵 보유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땐 목소리에 힘이 가득 찼습니다. 그만큼 북한을 대변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단독 편집한 영상 잠시 후 만나보시죠.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성한 소식과 함께 따뜻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뉴스를 듣다 보면 열불이 터져서 얼었던 몸도 금세 따뜻해지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공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36.7%로 조사되며 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언론에선 문재인 지지율이 30%대에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지지율 30%대가 의미하는 바는 문재인의 정치적 기반인 전라도 지역과 절대적 지지층인 이른바 문바들만 제외하면 사실상 국민들의 민심 위반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나름대로 지지층들을 의식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고 어제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얘기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지금껏 신뢰도의 문제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관련 보도는 가급적 안 했지만 뭔가 눈여겨볼 대목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문정권 입장에서 코로나 위기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독재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각국의 정상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지만 문재인은 반대로 정치적 득을 본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청와대에서 짜파구리를 먹으며 파한대소를 해도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총선 전 재난지원금 공세를 펼치며 총선에서 압승했죠.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코로나 위기가 찾아왔지만 특정 종교, 특정 집단을 타겟 삼아 책임을 잘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의 자유가 조금 침해당하더라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국가의 방역 정책을 잘만 따르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섞인 희망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TV에서 코로나 현황을 보고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명절에 집에도 안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그런데 이런 가진 고생을 다하며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코로나에서 해방되기를 바랬지만 코로나 백신 확보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그 희망은 절망이 됐고 이제 그 분노가 서서히 정권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선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주말 잇따라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두 기관의 자문기구들은 백신 공동개발업체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한 뒤에 표결을 통해 각기 찬성 17, 반대 4, 찬성 11, 반대 0으로 백신 승인 공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은 임상 3상 시험 결과 95%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문위원들은 왜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회의에 제출된 53쪽짜리 보고서 속에 한 그래프에 그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에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과 위약을 투여한 사람 간의 코로나19 감염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약 주사를 맞은 사람이 파란색 선, 백신을 맞은 사람이 빨간색 선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1회째 주사를 맞은 후 첫 주 동안은 두 그룹의 감염자 수가 거의 같은 속도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나 12일째부터 두 그래프의 방향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두 그래프의 간격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백신 접종 그룹에선 2주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반면 위약 투여 그룹에선 감염자 증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면역학자인 플로리안 크레머는 이 그래프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말이 필요 없다, 이것이 백신이 하는 일이다 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백신의 효과는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백신의 진정한 효과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함께 보호해준다는 점입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수 감염자 사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는 길이 막히게 되죠. 이를 집단 면역 효과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면역이 생기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보시는 게 국민의힘 백드롭 사진입니다. 백신이 먼저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K방역에 가로막혀 제대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던 야당이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코로나로 지쳐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김정숙과 청와대에서 짜파구리를 먹으며 파한대소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로나 초기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 공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죠. 청와대가 전 직원에게 각종 모임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는데 최재성 정무수석은 지역구 축구 경기에 참석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실 보좌관들은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 의원실에서 술 파티를 벌여 국민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엔 윤미향의 와인 파티가 논란이 되고 있죠. 개인적으로 지나친 자유의 통제는 반대하는 편입니다만 이들이 공인이고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 지네는 할 거 다 하는 저런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무총리실이 사고를 쳤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어제 SNS에 공개한 만화 코로나로 힘드실 땐 총리에게 푸세요. 코로나 우울편이 현실 인식 논란에 휘말린 뒤에 결국 만화를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강혜옥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만화는 어제였던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이 SNS에 올린 코로나로 힘드실 땐 총리한테 푸세요입니다. 만화 첫 장면엔 얼굴에 뾰루지가 잔뜩 난 단발머리 여성이 등장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멱살을 잡고 코로나 너 때문에 밖에도 맘 놓고 못 나가고 마스크 때문에 피부는 뒤집어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성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난다 화가 나 어디 풀 데 없나라고 소리치며 씩씩거리고 이어진 장면에는 노란 민방위복을 입은 정세균 총리가 인자한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만화에서 정 총리는 모두 저에게 푸세요라며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짜증나고 우울한 마음 저에게 시원하게 푸시고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만화는 공개되자마자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고장 여성들의 피부 트러블 정도로 표현한 점에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속출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참 가지가지로 염장 지른다. 국민들의 경제적 절규는 어디다 빼놓고 마스크 때문에 뒤집어진 피부. 이따위 글을 올리냐, 여자를 이 시국의 뾰루지가 제일 큰 문재인 인간으로 묘사하다니. 만화 올릴 시간에 백신이나 구해오라. 그 와중에 총리는 곱게 그렸다는 등의 네티즌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네티즌은 빨리 사퇴해달라. 정세균 사퇴해. 철딱선이 없다 등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총리실은 만화를 올린 지 7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만화를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진국이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 때 문재인 정권은 K방역 홍보에만 1200억을 썼다고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13일 오후 8시 44분 강제로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반대 발언을 시작한 지 3일 5시간 29분 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당시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의 제지 없이 여드레 넘게 계속했지만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야당의 발언 기회를 사흘 만에 뺏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곧바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며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시작한 21대 국회의 첫 필리버스터가 5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조를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정부 여당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는데 주력을 했죠. 그러는 사이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입법 드라이브로 지지층을 결집해 지지도 하락 국면을 벗어나려 했던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의로 돌아간 것이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고 정치적 도의를 저버렸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 180석의 일방적 독주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국민들께서 깨닫는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입법 독재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노출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가능성이란 초선 의원들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절반이 넘는 5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번 입법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갔었죠.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지도부가 주저할 때 결단을 내린 건 초선 의원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모두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지난 10일 밤이었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는 첫 주자로 나선 이철규 의원이 8시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초선 의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는 저도 나서겠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필리버스터 지원자가 수십 명을 넘어가자 이럴 바엔 그냥 전원이 다 합시다 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2의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라는 답장이 잇따라 붙었습니다. 자, 만약 초선 의원들의 이런 결기가 없었다면 야당이 해야 할 기본마저 하지 않았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겠죠. 제밖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당에 씻을 수 없는 상처인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새하얀 도화지에 새로운 정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한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계는 김종인, 조영으로 대변되는 지도부의 리더십과 야당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야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일종의 동정심이 작용했지만 언제까지 수적 열세를 어필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는 노릇이겠죠. 우리 국민은 지난 정치 역사에서 소수의 의석으로 국회의 전체 판도를 흔드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많이 봐왔습니다. 즉 국회의원 대가리수가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단 얘기이죠. 국민의힘이란 정당명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상대하고 반대로 야당은 여당을 상대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여당이 야당을 허수아비처럼 만들고 무시에 무시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절차적 민주주의 운운하며 백날 물밑 협상을 한다고 한들 뭐 하나 관철된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을 상대하지 말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시길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두 눈과 양쪽 길을 모두 막은 청와대와 여당에 호소하지 말고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고 접촉면을 늘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문재인과 면담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권총을 소지한 청와대 경호원의 몸수색이었지 않습니까? 공수처 처리 과정에서도 나름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 우린 열심히 협조했다라고 하소연했지만 민주당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과거에 광우병 소동 때도 그랬고 사드 논란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 탄핵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거리로 나와 지지층들과 함께 호흡하고 투쟁했습니다. 문재인만 하더라도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서 단식을 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지지층을 결집시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좀 이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나라가 정상이면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과 정당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면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정상으로 보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국회 독재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정 민주당 의원에 이어 오후 9시 10분쯤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또 청와대 문재인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는 맨 앞자리에서 탄핵을 외쳤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에 올랐다며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희망을 짓밟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의 취지는 공감하나 저 말이 주호영 원내대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TK 지역에서 탄핵에 적극 가담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유승민과 주호영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 때문에 얼마 전 추미애가 노무현 영정사진을 올리고 노무현 정신 운운하자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참 뻔뻔하기도 하다라는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었죠. 자, 이게 바로 탄핵에 가담했던 의원들이 지닌 정치적 딜레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어제 이해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추미애는 최근 본 책과 영화를 소개하면서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개혁에 저항하는 언론과 검찰에 탄핵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냉철한 감시가 계속되지 않으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징계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도 SNS에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침착하고 강하게 지난 주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글인데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한 구절입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청새치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자신을 격려하면서 침착하고 강하게 라는 말을 했는데 윤석열 자신의 처지와 동질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부당한 징계 청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 징계 수위를 예상하는 주장도 민주당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민주당 중진 30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 상황을 본다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에게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징계일을 하루 앞두고 친여 언론인 MBC와 JTBC도 여론전에 참전했는데요. MBC는 어제 9시 뉴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단독 보도했고, JTB 역시 저녁 메인 뉴스에서 김봉현이 술 접대 폭로 하루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입수됐다며 추미애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MBC와 JTBC가 윤 총장 징계 하루 전에 왜 이런 보도들을 쏟아냈는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먼저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고 유산이라는 점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1966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건립 지시를 내렸는데, 당시 의사당은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양원제 실시에 적응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대규모 건물로 하되 국내 기술진이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후 약 2년여간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되는 듯 했으나 1967년 12월 27일 김종필 의장은 국회의사당 신축 부지를 여의도로 결정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여의도 시대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어 결성된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는 1968년 2월 15일 건립지를 여의도로 최종 확정하고 총 공사비 76억 원을 들여 1969년부터 기공하여 3단계로 공사를 진행하여 1976년 준공하기로 결정하였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신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발의하라고, 또 좌파들에게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주라고 국회를 지으라고 했던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른바 박정희 흔적 지우기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건데요. 무슨 일인지 김재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원실 현관 대리석 벽면엔 1975년 8월 15일부로 작성된 국회의사당 준공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일권 당시 국회의장 명의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건설의 의미를 담은 이 준공기는 가로 약 10m 길이의 대리석 설치물로 지난 45년간 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준공기는 국회의사당 정문 현관도 아닌 후문에 설치돼 있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15년 전 이낙연 당시 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9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사당 준공기를 거론하며 국회 차원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당시 이 의원은 준공기의 문구 중 장엄한 의사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포부와 민주전당으로서의 웅대한 규모를 갖추려는 영단에 의하여 우리들의 지식과 성력과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이렇게 놓은 것이다라는 문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낙연은 이 문구가 대통령의 시해로 국회가 건립됐음을 강조하고 참권 위에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유신의식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후 준공기를 두고 박정희 현판이라는 논란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박정희 흔적 지우기 논쟁이 벌어졌지만 2, 3년 후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 10여 년 만에 다시 좌파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준공기에 대한 논란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심 끝에 국회는 완전한 철거 대신 가리기라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준공기를 없애지 않고 그 앞에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최근 준공기가 부착된 국회 민원실 현관 벽면에 가로 12m, 세로 3m,
두께 70cm 크기의 대형 스크린이 등장했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지들에게 불리한 역사는 지우고 5.18처럼 활용 가치가 있는 역사는 띄우는 일이 거침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 북한 대변인스러운 주장을 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 대변인은 문재인이죠. 송영길은 북한 대변인의 대변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송영길이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에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5,000개를 넘는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공평하지 못하게 북한에게만 비핵화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인데,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목적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같나요?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과 미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죠. 송영길이 워낙 북한 편에 있다 보니 미국과 북한을 같은 조건에 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송영길과 같은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핵이 하나도 없는데 북한도 핵을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북한이 우리 세금 700억 원에 투입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북한 건물 하나를 부숴버려야 맞는 건가요?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를 펼치며 괜히 미국을 걸고 넘어지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경질부터 시켜야 할 듯합니다. 야당이 송영길을 끌어낼 힘이 없다는 게 문제지만 말입니다. 송영길이 한 발언 중 충격적인 발언은 이 한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이어서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송영길은 어제 14일 미국을 향해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켰으며 또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를 놓고 실현 가능한 저용량의 전술핵 무기를 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은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은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했으면 다음 정부에 지켜줘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전임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를 않아 버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김대중 정부가 했던 6.15 회담, 노무현 정부 14선언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다 부정해 버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믿고 핵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 항변하지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바마가 했던 것을 트럼프가 돼서 다 부정해 버리고 부시가 돼가지고 애니싱 번 클린턴이 다 부정해 버리는데, 뭘 믿고 미국을 믿고 미국 대통령의 쌓인 말 믿고 자기들이 CVI들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컴플리틀리 완전하게 베리파이어블 증명 가능하도록 일리버서블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포기하려면 당신들도 약속한 것이 증명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줘야 미국 상원 하원이 트럼프나 부시나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미국 간에 했던 합의를 비준 동의를 해줘야 북한이 그걸 믿고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폐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4년만 되면 바뀌면 전임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버린 걸 믿고 어떻게 당신이라면, 우리라면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송영길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싸대기를 한 대 쳐맞아야 정신을 차릴 듯한데, 송영길은 한술 더 떠 김정은을 최고 존엄으로 지칭하며 김정은을 최고로 추켜 세우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송영길은 박근혜 정부 당시 탈북단체가 김정은을 암살하는 영화 DVD를 풍선에 넣고 북한에 날리려 했던 점을 거론하며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고 생각해봐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송영길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께서 본인이 암살당하는 영화 보고 열받으실까봐 걱정이 많이 되나 본데, 송영길은 자신의 발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걱정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복 옷깃에 달고 다니는 개성공단 배지는 대체 왜 달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가 무슨 개성 사람도 아니고 개성공단 공장장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저희 뉴스를 애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일 겪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상 거래를 색출하기 위한 부동산원의 자료 요청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감정원,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강북구 아파트로 이사한 A씨에게 매매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시간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A씨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니 최근 이 동네에서 집을 산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며 자료를 작성하니 A4 용지 30장이 넘는다. 공인중개사 생년월일까지도 적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 입출금 내역 전체와 통장 표지 등입니다. 소명 자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거나 대금 지급 증빙이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됩니다. A씨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결국 집을 산 사람을 괴롭히자는 뜻이 아니겠냐며 계약금 지급 2주 전부터 잔금 지급 2주 후까지 통장 내역을 다 제출해야 하는데 대체 부동산원이 이런 건 왜 하는지 어이없다. 공동명의여서 부부 모두 통장 내역을 제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질문지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성명,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와 계약 조건, 소재지를 모두 적어야 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개사를 알게 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게시 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집을 어떤 사람에게 소개받아서 어떤 조건으로 샀는지 그걸 왜 정부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문재인 정부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겨우 내 집 마련한 국민들에게 마치 임대주택에 살면 되지 집은 왜 샀어 하는 것 마냥 달달달 볶아대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의 부동산원 관계자는 표준 양식 안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자별로 해당 항목만 적으면 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양식을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니네를 손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열렬히 옹호해온 김어준이 과거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셈인데 작은 호텔 전세를 찬양했던 김어준의 집이 75평이라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영혼 없이 옹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집값도 엄청 올랐답니다. TBS 교통방송에서 교통방송은 안 하고 정치방송이나 열심히 하는 김어준의 대저택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어준은 2007년 5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2층으로 된 대지 면적 75평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5억 원이었습니다. 등기부에 따르면 당시 은행이 설정한 채권 최고액은 4억 5,600만 원이었는데 통상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액의 120% 정도 잡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김어준은 은행에서 약 3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기본 40%로 제한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10%포인트 정도 더해주기 때문에 김어준처럼 대출받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어준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김어준의 집값을 10억 원에서 16억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이 약 54%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치는 16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김어준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8억 9,700만 원인데 김어준은 단 300만 원 차이로 9억 원 초과분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김어준은 호텔 개조 공공임대 정책에 대해 지네 집과 비교는 안 하고 여인숙에서 1, 2년 사는 분들이 있다며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문재인의 13평짜리 공공임대주택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야비한 기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이렇게 아부라도 잘 떨어야 일자리를 얻으니 이해는 합니다만 얼마나 뻔뻔하면 자신은 넓은 자가주택에 살면서 좁은 호텔 전세 정책에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윤미향의 술 파티 논란, 생일 주인공 없는 생일 파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이 길원옥 할머니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와인 파티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길 할머니에게는 연락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가족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길 할머니 측은 윤미향 의원의 연락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윤 의원의 해명글을 보고 매우 황당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의원이 전화하거나 찾아온 적도 없다며 여성가족부나 정의기억연대 이름으로 길 할머니 측에 돈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길 할머니 측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며 이를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의 돈을 뜯어간 혐의를 받는 자가 돈으로 해결해 보려는 모양새인데 윤미향이 말한 길 할머니의 생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미향은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 12월 7일 월요일은 길 할머니의 94번째 생일이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만나뵐 길이 없어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길 할머니는 1928년생으로 올해 생일은 92번째이고 생일은 음력으로 10월 23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윤미향이 술파티 사진을 게재한 지난 12일 대구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의 생일 축하 자리가 있던 사실도 새롭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측은 이용수 할머니의 생일을 기념한 축하 자리가 12일 대구에서 있었는데 윤 의원 등은 축하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윤 의원이 이날 길 할머니의 생일을 운운하며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정작 진짜 생일이었던 이용수 할머니는 챙기지 않은 주제에 술파티 해명하려고 연락도 하지 않았던 길원옥 할머니의 엉터리 생일 날짜를 갖다 대며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런 자를 보고 음식물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을 누리꾼들이 하더군요. 국방기술품질원이 14일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세계 국방비 지출 점유율에서 2.3%를 차지하며 10위에 올랐습니다. 지출액은 439억 달러였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 1위는 점유율 38%를 차지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7,32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상위 2위에서 11위 10개국의 지출액 합계와 거의 유사한 규모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국방비 지출 2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에 해당하는 2,61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요. 영감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85%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그 뒤는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순이었고 한국은 2018년에 이어 10위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미국 상원에서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트위터에 우리의 새로운 국방수권법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거부권을 언급했었는데요. SNS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원했지만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게 첫 번째 불만이었고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장군 이름을 딴 미군 기지나 군사시설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반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등의 제동을 거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중국 문제까지 더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언론은 중국이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효력은 발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영상에 민경욱 전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부정선거 집회에 참가했는데요. 민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영상을 트윗했는데 제가 두 군데서 나왔다며 자신의 모습이 나온 집회 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워싱턴 DC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여 대규모 행진 집회를 벌이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공식 확정되는 전국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대통령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신고 장소를 차벽으로 막고 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광화문 앞에 오기로 돼 있던 국민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 통제 하에 도로를 추가로 점유하게 된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장소가 확장된 경우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3일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하지만 당시 금지 조치는 이튿날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집회가 허가됐다며 이를 처벌한다면 집회금지 명령은 어떤 법원의 조치보다도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인 6, 7월에 준비한 것까지도 마치 어떤 큰 범죄를 모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매년 해오던 집회를 준비하는 것뿐이라며 피고인들이 코로나를 맞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오게 된 것인데 그것마저 피고인들이 주도했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경재 총재와 김수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 8개월 동안 전국 6만여 곳에서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19조 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광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력은 건설비가 4조 원도 안 되는 신고리 4호기 원전 하나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효율이 이렇게나 낮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선 태양광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또 원전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였던 14일 윤현석 국민의힘당 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들어선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6632곳의 건설 비용은 18조 86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까지 2조 원 안팎이던 연간 태양광 건설비는 머저리 같은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듬해인 2018년 3조 3476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4조 9053억 원, 올 들어 8월 말까지 5조 22억 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성비가 낮은 태양광을 무리하게 확대해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취소하고 이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최소한 경기도 분당 신도시 면적의 배 이상을 태양광으로 새로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한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도 태양광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현석 국민의힘당 의원은 태양광은 설비 투자비와 운영비, 면적 등 모든 측면에서 원전보다 압도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한국보다 태양광 기후 조건이 훨씬 유리하고 국토도 넓은 미국과 중국도 원전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태양광 확대와 탈원전 정책을 지금이라도 전면 수정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소설가 조정래 씨를 아십니까? 동국대 석좌 교수이기도 한 조정래 씨가 정경심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선 사실도 아십니까? 전라도 순천 출신의 조정래 작가가 정경심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어제 14일 경기신문을 통해 공개된 탄원서에 따르면 조국과 성이 똑같은 조정래 작가는 탄원서를 쓰게 된 계기에 대해 정 교수가 저와 같은 순수한 문학가로서 그동안 당해온 고통이 너무나 가혹하고 훼손된 명예가 너무나 애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정 교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영육의 고통을 당한 것만이 아니다. 오해의 험담과 곡해의 악담 속에서 사회적 형벌까지 당해야 했다며 부근인 조 교수와 아들과 딸까지 많은 언론들의 지나친 취재와 악의적 보도, 그리고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수사로 온 집안이 망가지는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별나라에서 온 외계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또 바른 마음을 가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 교수 일가족을 향한 검찰의 행위가 표적 수사이고 과잉 수사라고 임모와 비판하고 있다며 정 교수가 아무 억울함 없이 자유의 몸이 되어 이 나라 문학 발전을 위해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바란다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삼류 소설가 답군. 중국 공산당원 195만 명이 전 세계 대학과 연구소, 기업, 정부기관의 고위직으로 취업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영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서방 의원들로 구성된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가 익명의 중공 반체제 인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료에는 19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신 민족 등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와 일부는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중공반체제 인사들에 의해 상하이의 한 서버에서 추출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에 기록된 중국 공산당원은 대부분 상하이 출신이며 기업과 정계, 정부의 고위 전문가, 경제자문위원, 사무원, 보좌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영항공사 에어버스, 영국 자동차 업체 롤스로이스, 미국 최대 제조업체이자 군산복합체인 보잉에 수백 명이 재직 중이었고 미 제약업체 화이자,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도 123명이 고용됐고 영국 자동차 업체 제규어 랜드로버에도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600명 이상의 중국 공산당원이 영국계 은행인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의 19개 지점에 고용됐다는 사실도 드러나 영국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하원의원 이언 덩컨 스미스 의원은 더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는 이제 중국 전역의 영국 영사관에서 모든 공산당원을 쫓아내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 중앙정보국 CIA 의원은 중국 공산당원은 항상 공산당의 이익 증대를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3일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방문 비자를 종전 최장 10년에서 1개월로 급격히 단축하고 발급 횟수도 1회로 제한했습니다. 중공의 미국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